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은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 어떻게 보면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빚이 100억이 넘는데 막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그 무엇도 저는 보상받을 수 없는 자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의 교육관, 가치관, 이 양육 방식이 지금의 저를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큰 환경을 부모님께서 조성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고향이 경상도라서 전화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엄마, 내가 꾸그 이거 촬영하는데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내 어릴 때 어땠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네 어릴 때 바보였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바보였다고? 그러니까 네 바보였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름 그래도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뭐 좋은 논문도 쓰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엄마한테 증거를 대보라니까 엄마가 사진 몇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기 보면 초등학교 2학년 해가지고 뭐 과학자랑 꿈도 있고 보는데 이 글씨체 잘 보면 이게 초등학생이 쓴 글씨체 같지 않거든요. 2학년이 부모님이 써준 글씨였어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썼대요. 진짜 바보였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물론 뭐 한글 교육 늦게 받으면 좀 늦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또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가정통신부 이런 거. 짤막하게 몇 가지만 제가 어떻게 답을 썼는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주변에 겨울에 녹지 않는 얼음이 잘 보이는 곳은 어딜까요? 그러면 이제 그늘진 곳, 응달 그런 게 정답인데 저는 냉장고 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이의 대답이겠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대답을 많이 썼어요. 다음 수를 읽고 쓰시오 해서 숫자 27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국어 문제라서 한글로 27 이렇게 쓰면 정답이었어요. 근데 저는 숫자 27 다음 수를 읽고 쓰시오? 다음 수는 끝이 없는데 이러면서 숫자 27부터 28부터 29, 30, 30, 30 해서 몇 천까지 계속 썼어요. 1번 문제부터. 뒤집어져서 막 계속 썼어요. 막 몇 천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다가 애가 귀신 들린 것처럼 이상한 걸 쓰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애가 좀 이상하다고 이런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뚱뚱한 답을 쓰니까 다 틀렸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저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고 획일화된 정답을 강요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정답이 없는 시대고 오히려 이런 답을 쓰는 아이가 저는 더 칭찬을 해줘야 되고 따봉을 해줘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혼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혼내지 않았어요. 이런 답을 봤을 때 야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치켜 세워졌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저를 방치를 했을까? 왜 이렇게 한글도 못하고 이상한 답만 적고 살았을까? 부모님께서 학원을 안 보냈어요. 선행학습을 안 시켰어요. 근데 그 시간에 부모님께서 저랑 손잡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시켜줬어요. 같이 저랑 낚시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뭐 한 번도 안 가본 이런 산림원도 가보고 제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산은 정상까지 다 가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하나의 교과서에서 가공된 학문을 배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든 자연을 제가 접할 수 있었죠. 이런 걸 통해서 저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경험들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이 뭔지를 나름 제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마인드 블로잉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내가 학문을 통해서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연 그대로 심장 떨리는 그런 경험들, 이걸 마인드 블로잉이라고 해요. 그런 심장 떨리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 세세하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기분은 남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 비싼 거 보내봤자 다 까먹는다고. 그냥 가성비로 뭐 집에만 있자, 에어컨 켜고 여름에. 어딜 경험하든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의 디테일한 기억들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아이가 느꼈던 그 마인드 블로잉, 기분은 기억을 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아이가 평생 헤쳐나가야 될 가치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비로소 느꼈어요. 아, 내가 어릴 때 그런 경험들 덕분에 지금의 제 가치관이 생겼고 교육 방식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지금에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고 경험할 때 있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과목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당장 여러분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 안 나잖아요. 지금 떠올려보세요. 뭐 드셨어요? 기억 안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특정 음악이 들리면 그 10년, 20년 전에 그 첫사랑과 손잡고 걸었던 그때 그 골목길, 그때 낙엽 떨어진 그때 그 바람 온도, 그때 들었던 음악, 또 냄새, 살갗의 스침,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나잖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장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는 다 까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10년, 20년 전 기억들은 기억이 날까요? 이게 결국에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마인드 블로잉입니다. 기억은요,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으로 나뉘거든요. 이 명시적 기억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무조건 외워라. 우리가 글로써 보고 듣고 공부해서 외우는 게 명시적 기억이에요. 이런 명시적 기억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먹은 점심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겠죠. 그냥 외우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교육은 명시적 교육과 대개는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교육은 암묵적 기억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 암묵적 기억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20년 전에 첫사랑과 걸었을 때 그 들었던 음악, 그때 들었던 음악이 다시 10년, 20년 뒤에 들리면 그때 들었던 음악과 버무려졌던 경험들이 같이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게 암묵적 기억이에요. 암묵적 기억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어떤 공부를 할 때 가슴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감정적 반응이 유발되면은 결국 그 감정이라는 거는 그때 느꼈던 모든 경험과 버무러지면서 장기 기억으로 오래 기억이 되거든요. 결국 교육도 저는 암묵적 기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묵적 기억과 교육이 연결되는 순간 저는 그게 진짜 본질적인 교육이고 그 아이의 평생의 가치관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런 암묵적 기억하면은 우리 감정을 동반하는 기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감정이 버무려졌을 때 그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오래 남고 그게 또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요. 근데 대개는 이 암묵적 기억하면은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바로 트라우마라 그러죠. 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봤던 색깔이다, 그때 들었던 음악, 뭐 냄새,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억과 같이 버무려지기 때문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비슷한 냄새가 나거나 또 비슷한 색깔이 보이거나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은 똑같이 이렇게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역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감정적 반응은 나쁜 기억만 있는 게 아니죠. 긍정적 기억, 긍정적 반응도 결국 똑같이 감정적 반응과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이런 다양한 호르몬들을 분비를 시키고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이거는 수능에 나와, 무조건 이거는 뭐 영재학 기출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부모님께서 굉장히 비싼 체험을 몇백, 몇천만 원짜리를 몇 박 며칠에 거쳐서 시켜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했을 때 아들이 하는 말이 처음 출발했을 때 세차할 때 그 세차 솔 돌아가는 게 제일 신기했다. 그거밖에 기억 안 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그 수백만 명의 아이들 하나하나는 다 각자 자기가 마인드 블로잉, 자기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경험들은 다 달라요.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시켜주시고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면은 그거 자체가 그 아이들의 가치관을 견고하게 형성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부모님께서 학원 보낼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울 시간에 한글 가르칠 시간에조차도 손잡고 엄마 아빠랑 걸어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저도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마인드 블로잉이 됐던 감정적 반응이 일으켰던 경험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에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모님께서 쉽고 편하게 자녀를 이런 다양한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 저는 구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글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기존의 다른 교육 플랫폼과 달라요. 무조건 좋은 성적 받는 법이 아니죠. 잘 보시면 구글에 들어와 보시면은 뭐 BTS 춤을 추는 거에 대해서 로블록스를 통해서 재밌는 과학을 공부하는 거, 재밌는 그림 그리는 법, 지금 다 이런 모든 주제별로 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무조건 외우라가 아니라 아이들과 친구가 되면서 즐길 수 있는 암묵적 기억과 연관된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무조건 아이들을 마인드 블로잉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10분 정도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이 켜져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오늘 옷을 뭐 입었는지 디테일한 것도 제가 보고 오늘 우리 예지는 머리핀 이거 핑크 색깔로 바꿨네. 너무 예쁘다. 야, 우리 민준이는 오늘
포켓몬도 입었네, 너무 멋지다. 이런 것들도 감정적 반응이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아이가 감정적인 반응이 고취되었을 때 그때 제가 가르쳐줬던 과학 이야기, 과학 이론들이 결국 감정과 같이 버무러지면서 장기 기억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저는 다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생일만큼은 진짜 선생님 저 생일 누구예요? 생일 언제예요? 생일 뭐예요? 이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자기의 이런 존재성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걸 인정받았을 때 굉장히 감정적 반응을 많이 불러일으키거든요. 저는 그래서 디테일한 칭찬, 뭐 생일 챙겨주기, 축하해주기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드를 따라가요. 요즘에는 뭐 티니핑, 핫쇼핑도 있고요. 그리고 로블록스라는 게임도 있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이라던가 뭐 스키비디 토일렛 등등등, 그 아이들이 마인드 블로잉을 일으킬 만한 암묵적 기억을 만들어줄 만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과학적인 내용들을 묶어주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이 질문할 때 또는 대답할 때, 그리고 제가 뭔가 물어봤을 때 정답을 맞출 때 심지어 틀려도 저는 굉장히 큰 칭찬을 해줘요. 그런 것 자체가 아이들은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게 아이들의 심장을 떨리게 하거든요. 그렇게 마인드 블로잉이 일어났을 때 제가 가르쳐줬던 디테일한 것들이 결국 감정과 기억이 버무러지면서 엄청난 장기 기억을 형성하고, 그게 결국 가치관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명시적, 시험 전날 외워가지고 시험 끝나고 다 까먹고 게임방 가서 게임하는 게 이게 교육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요. 이제는 이런 명시적 기억의 교육이 아니라 암묵적 기억으로 가야 되고, 심지어 지금 교육 트렌드 자체도 이제는 내가 누구 밟고 올라가가지고 공부 많이 해서 뭐 선행학습 해가지고 더 많이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이제는 경쟁력의 시대는 지났거든요. 인공지능이 이제는 모든 걸 답해주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서는 대기업에서조차도, 심지어 프리랜서에서조차도 챗GPT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조차도 이제는 하버드나 서울대 출신 친구보다 그냥 인공지능 쓰면 우리 회사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더 전문가처럼 잘 해주는데, 과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재들이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 내가 많은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서 좋은 대답을 잘 끌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인공지능과 잘 융합되고 내 가치관을 잘 만들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아이는 결국 내가 어떤 걸 진짜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고, 내가 정말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아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에는 저는 이 꾸그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꾸그에서 이 암묵적 기억을 전해주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자녀분들 당연히 밖에 나가서 과학관, 독서, 등산, 물고기 잡기 이런 다양한 체험이 최우선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굳이 우리 아이한테 학원이나 이런 뭔가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요, 단언컨대 꾸그에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꾸그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음악, 작곡, 과학, 영어, 제2외국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서 이 마인드 블로잉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자녀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을 시켜줘서 스스로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결국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